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미혼으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뜻한 바가 있어 공무원 준비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합격도 늦게 했고 그 와중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져 지금은 혼자입니다. 홍기를 훌쩍 넘긴 큰아들이 70대이신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세요. 그러나 8년 가까이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니 새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 제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날 인연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만나게 된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 여동생이 운전하는 차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때 다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억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여동생은 이 이야기를 꼭 녹음해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함께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5년이 된 이제는 70 넘은 할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은 취직 공부를 오래 하느라 혼기를 놓쳐 서울에 혼자 살고 딸은 결혼해서 예쁜 손녀를 둘이나 두었어요. 딸은 야무져 큰 걱정이 없는데 혼자 지내는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뭘 해먹기는 하는지 가끔 아들 집을 들여다봐요. 이번에 딸애와 같이 아들네에 갔는데 애들이 또 저희 부부가 만난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들을 때마다 재밌다고 하도 그래서 또 한 번 기억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식이 넷인 집에 가장 큰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지만 실속 있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가 알뜰하셔서 형편이 좋았죠. 그 시절에 대학 공부도 했고 졸업한 뒤에는 일찌감치 선을 봐서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랑감은 좋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은행에 다닌다고 했어요.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지인 경주로 향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고 아버지 회사의 기사분께서 저희를 경주 초입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관광 호텔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경주에서 만난 택시기사분 외모가 범상치 않더군요.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서부 영화에서나 보던 카우보이 모자를 썼어요.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외모였죠. 결혼식 마친 뒤에 내내 차만 타서 그런지 멀미가 나더군요. 맥없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힐끔힐끔 우리 쪽을 보며 말을 걸어요. 새신랑이 꼬박꼬박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더군요. 기사분 하는 말씀이 그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곧 숙소에 도착했고 저희는 짐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착하니 벌써 밖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새신랑이 자꾸만 씻으라는 겁니다. 벌써 자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죠. 선보고 3개월 만에 하는 결혼, 손만 잡은 게 다인 사람과 방에 있으려니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피곤하지? 일단 씻고 나와. 좀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더라도. 그럼 먼저 씻으세요. 아니야, 먼저 씻어. 담배 좀 피려고 해. 할 수 없이 갈아입을 옷을 꺼내려 짐가방을 뒤적거리는데 구두 한 짝이 빠져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신으려고 가져온 분홍색 구두였는데 그걸 어디서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택시 트렁크에 짐을 옮겼을 때 제가 뭘 꺼낸다고 가방을 뒤적거렸으니까 빠졌다면 아마 택시였겠죠. 구두를 택시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트렁크를 한번 봤어야 했는데. 나한테 명함이 있으니까 내가 연락해 볼게. 그거 잃어버리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걱정 마. 통화하면 되니까. 얼른 씻어. 씻으라고.
떠밀리듯 욕실로 들어간 저는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담배를 사러 나갔나 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씻고 나가면 또 어색할 게 뻔하니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TV라도 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의 짐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뿐인가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제 예물시계도 없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나간 잠깐 사이에 방에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짐가방은 그대로인 게 이상하더군요. 그러나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열어보니 제 것도 반은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행 와서 입으려고 챙긴 좋은 옷들도 싹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나마 한 짝 잃어버린 구두는 남아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저는 숙소 입구로 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305호 묵는데 우리 방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네? 도둑이요? 남편 짐가방이랑 제 물건들이 없어졌거든요. 예물시계도요. 잠깐만요. 305호라면 남자분이 퇴실 수속하셨는데요. 정산도 하고 가셨어요. 원래는 이틀 밤 돈을 내셨는데 사정이 생겨 하룻밤만 자겠다고 하루치는 환불까지 해가셨고요. 뭐라고요? 말을 읽고 서 있는데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분이 와서 제게 물었어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네? 경찰이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305호 남자분 택시 타고 나갔나요? 퇴실 수속을 해주었다는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여쭸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서요. 현관밖에 빨간색 차가 와 있었고 그 차 타고 가시던데요. 혹시 기사가 있었어요?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합니다. 여자분이었어요. 젊었고. 저는 그렇게 두 분이 부부이신 줄 알고.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방에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오자마자 새신랑은 도망가 버리고 소박을 맞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앉아있는데 방이 빙글빙글 돌더군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눈물도 안 나오는데 호텔방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글쎄 새신랑이더군요. 저는 수화기를 꼭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담배 사러 나갔다가 무슨 일 당했어요? 납치라도 당했어요? 미안하게 됐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늘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왔어요. 새 출발해. 할 말 없어. 서울 우리 집 가도 소용없을 거야. 집안에서 반대하던 여자가 있었어. 난 그 여자 없이 못 살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식까지는 올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내일 서울 올라가. 미안하다. 잠깐만요. 끊지 말아요. 잠깐만요. 그러나 전화는 야속하게 끊겼어요. 어쩌면 후회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닿을 텐데 눈앞이 깜깜했죠. 어떻게든 혼자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쪽잠을 자고 일어난 뒤 저는 무작정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산책을 나와 다정하게 웃고 있더군요. 자연스럽게 저는 주요 관광지 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했죠. 어디라도 가서 뭐라도 먹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카우보이 모자를 쓴 택시기사를 찾고 싶었습니다. 명함은 사라져버린 새신랑이 갖고 있어 전하고 뭐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꼭 구두 때문에 찾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서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참을미에 지쳐 대꾸도 못했지만 그분은 어제 일을 예상이나 한 듯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새신랑 인물이 눈에 띄게 좋다, 여자들이 줄을 섰겠다, 갓 결혼한 신부가 듣기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인상차기를 더 또렷이 기억하게 되었죠. 관광지 반대편 쪽으로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가게도 하나 있더군요.
그때서야 결혼해 경주 외곽에서 살고 있는 막내 이모가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이모 신혼집을 왔던 게 떠올랐어요. 공중전화로 이모에게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쉽게 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어제 제 결혼식을 보고 밤에 도착했겠죠. 새신랑이 도망갔다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서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지갑 속에는 딱 이것 정도 살만한 돈이 남아 있었어요. 값을 치르려고 가게 아주머니 쪽으로 몸을 숙이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책상 유리에 끼인 가족 사진 속에 택시기사인 카우보이 아저씨가 보였어요. 선글라스를 안 쓰고 활짝 웃는 모습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 아저씨 아세요? 우리 바깥 양반인데 왜요? 제가 어제 아저씨 택시에다 구두를 놓고 내렸어요. 아, 새댁이구만.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일 다시 와요. 오늘 저녁에 갖다 놓을 테니 2박 3일이니 내일 떠날 거 아니요. 내일이라뇨. 전 오늘 오후에 여기 떠나요. 그래요? 그나저나 남편은 어디 갔어요? 몸살 나서 저 혼자 나왔어요. 잘 됐네, 세대. 잠깐 이리 와봐요. 왜요? 우리 애 아빠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근데 어제 차에 태운 손님 얘기하더라고. 섹시 남편 같은데 단속을 잘해야겠어. 저는 소름이 끼쳐 되물었습니다. 왜요? 얼굴에 개기름이 반지르르한 게 마누라 속 좀 썩이겠다던데?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 이거야. 평생 조강지쳐 속 썩일 관상이라던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기분 엄청 나쁘네요. 그게 막 결혼한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걱정돼서 해준 소리인데 기분 나쁘면 할 수 없고. 화가 나는 한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떻게 아신대요, 그런 걸? 남편이 원래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그리고 여기 신혼부부들 좀 많이 와? 전화 와서 가보면 신부 혼자 울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신부가 도망가서 신랑 혼자 슬프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첫날 밤부터 폭력을 쓰는 인간이 있질 않나. 저기 신혼부부들 다 행복해 보이지?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제 구두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내가 집에 전화는 해볼게요. 근데 이 양반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못 일어날 텐데. 잠깐만요. 그러나 카우보이 아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 인간 못 일어나네. 기다려봐요. 아주머니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총각. 난데 바빠? 아저씨가 술 먹고 자고 있잖아. 신발장 위에 차키로 택시 트렁크 좀 열어봐 줄래? 거기 분홍색 여자 구두 한 짝 있을 거야.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러니까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오는 김에 싱크대 위에 놔둔 반창통도. 고마워, 총각. 아주머니는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들었지? 우리 집 새 들어 사는 총각이 가져다 준다니까. 기다려요. 멀지 않으니까. 저는 먹으려고 산 빵을 가방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조강지쳐 속괴나 썩일 거라는 택시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공중전화 앞으로 가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이모, 나야. 웬일은 경주 오니까 이모 생각나서 전화했지. 결혼식에서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 이모부는? 애들도 학교 갔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통화하려 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이모의 다정한 목소리 때문에 서름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모, 나 어떡해. 그 사람 도망갔어. 여기까지 따라온 여자 만나서 사라졌다고. 아니, 영선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 나갔다가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니야? 사고? 나 씻는 동안 지 예물시계랑 양복, 새 옷들은 다 챙겨갔는데 아주 계획적이야. 비싼 것만 챙겨갔어. 신혼여행에 쓸 돈이랑 내 예물 반지도 다. 뭐라고?
경찰에 신고해. 그 천벌받을 놈 주리를 틀어야지. 이모, 그러지 마.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으셔서 일이 이렇게 된 걸 알면 길길이 날뛰고 화내실 게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서 울고 있지 말고 일단 이모 집으로 와. 아니, 내가 갈까? 모르겠어, 이모. 어떻게 해야 할지. 너 돈은 있니? 얼마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기다려. 이모가 데리러 갈게. 이모,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이거사. 괜히 울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방 안에 얌전히 있어. 저는 훌쩍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서는데 슈퍼 앞 오토바이에 누군가 걸터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청바지에 군화, 가죽 재킷 하나 걸친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거 그쪽 겁니까? 그 사람이 불쑥 분홍 구두를 내밀었어요. 맞아요. 제 거예요. 구두를 보니 내 처지가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멈췄다고 생각한 눈물이 또다시 줄줄 흐르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앞에 선 남자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살해할게요. 됐어요. 신랑이 예물 반지까지 다 털어갔다면서요. 빈털터리일 텐데. 뭐라고요? 남의 전화를 왜 엿들어요? 엿들은 거 아니에요. 들린 거지. 그 남자는 더 대꾸도 없이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더군요. 아주머니, 왔어? 구두는? 앞에서 만나서 전해줬어요. 라면 몇 개만 사갈게요. 그냥 가져가.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두 사람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신세 많이 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섹시. 훌훌 털고 돌아가. 네? 네. 가게 아주머니도 제 통화 내용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때 뒤따라오는 오토바이 소리에 저는 흘깃 뒤를 돌아보았죠. 그 남자더군요. 오토바이는 곧 저를 따라잡았고 제 곁에 섰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상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일이 딱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타요. 데려다 줄게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숙소예요. 이모네 가야 한다면서요. 택시 타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아서 한다고요. 가세요. 일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까운데 정신 좀 챙기고 다녀요. 자, 이거. 그 사람의 손에 제 가방이 들려있더군요. 역시 혼이 나갔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타요. 지금 그쪽 얼굴에 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불량배 눈에 띌 수도 있고. 나 참, 그쪽이 불량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뭘 보고 믿어요? 나 참, 속고만 살았나. 그 사람은 지갑을 꺼내더니 학생증을 보여주더군요. 서울 친정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대충 복학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멀쩡한 사람 불량배 만들지 말고 타요. 다리 건널래도 한참이니까. 사람한테 기막히게 속고 나니까 누굴 못 믿겠네요. 이 학생증이 그쪽 거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사진이랑 보이는 모습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거참 되게 골치 아프네. 군대 가서 살이 빠져서 그래요.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갈 길 가쇼. 남자는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고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숙소로 갔고 곧 이모를 만나 택시를 타고 이모네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한테는 전화하지 마. 나 3일만이라도 여기서 생각 좀 정리해 볼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도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가서 집도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을 거야. 혼인신고는 안 했지? 다행히 안 했어. 난 하자고 했는데 어쩐지 그 사람이 자꾸 미루더라고. 그리고 너 아이 가질 만한 일은 없었어? 이모, 없었어. 손만 잡은 게 다야. 사실이었습니다. 선을 본 이후 그는 꽤나 점잔을 떨더군요. 제 손만 잡는 그를 저는 오히려 좋게 보아왔으니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영선아. 그 사기꾼 같은 놈이 있고 새 출발하면 돼. 네 아버지 알면 난리 나니까 여기서 2, 3일 있다가 가.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모도. 알았어.
이모부와 조카들은 저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해주었습니다.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뭘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다음날 이모가 은행 볼일을 보러 나간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이따가 종민이 과외 선생님 오실 거야. 그때 과일 좀 깎아서 방에 넣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걱정 마 이모. 그리고 나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 뭐? 가면 또 시달릴 텐데 너무 겁이 나서. 아빠 진정되면 올라갈게. 한 보름만 더 있고 싶어. 생각해보자. 아무래도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 같다. 그쪽 부모와도 만나봐야 하고. 이모가 나간 뒤 30분 뒤에 중학생인 종민이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부엌으로 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과외 선생님 오셨나 보다. 종민이 과외 선생님이란 사람을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게집에서 만난 오토바이 총각이었어요. 종민이가 제게 다가와 총각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나 수학 영어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이야.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씩 웃더군요. 저는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얼른 방 안에 간식 쟁반만 들여놓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기꾼은 아닌가 보네. 혼자 중얼거리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신랑에게 소방맞은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만나는 남자마다 신원 조회를 하고 뒤를 밟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파혼했다는 소문도 퍼질 거고 그 사람과 손만 잡았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볼까 싶어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잠이 들었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나, 나 과외 끝났어. 벌써? 벌써는 무슨 2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 이거 주래. 얇은 소설책이었어요. 심심할 때 읽으라던데? 그리고 선생님이 누나 서울에서 본 적 있대. 뭐라고? 종민아, 너 그 과외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됐어? 엄마가 데리고 왔지. 근처 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고 되게 부잣집 아들이야. 에이, 설마 관광지 근처에서 새들어 살던데. 아, 그거? 다 사정이 있어서래. 누나, 우리 선생님한테 관심 있어? 얘는? 나 결혼했잖아. 상관없잖아. 새신랑 나쁜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잡혀가야 한다고 엄마가 그러던데? 누나, 우리 선생님이랑 잘해봐. 되게 똑똑해. 멋있고. 종민이 너 안 내려가? 숙제 없어? 어른들은 꼭 할 말 없으면 숙제하라더라. 근데 누나, 얼굴 빨개졌는데? 뭐? 어디서 거짓말이야? 진짜야, 거울 봐봐.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종민이가 나가고 저는 책을 펼쳐보았어요. 첫 장에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신촌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 기억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내일 6시 동네 입구 OX 다방에서 기다릴게요. 신촌의 라이브 카페라면 제가 친구들과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손님이 없던 몇 번은 단골인 저와 제 친구들에게 노래를 정해 무대에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저를 본 것 같았어요. 어린 게 까불고 있어. 저는 책을 방 한 구석에 던져놓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정을 다 아는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가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시간은 흘러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선아, 영선이 어딨냐?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이모네 집안에 울리기 시작했죠. 2층에 있던 저는 바깥으로 난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잘못한 건 없지만 남의 이목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망신을 준 딸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 부하 직원들, 거래처 사장님들, 친척들 볼낯이 없다는 게 아버지가 벼락같이 화를 내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를 대놓고 한가롭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대뜸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 좀 태워줘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이요? 아버지가 쫓아 내려왔어요. 잡히면 죽어요, 나.
남자는 엉겁결에 저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봄, 바람이 제법 차가운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의 오토바이는 빠르게 달려 안압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각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토바이가 서고 제가 내리자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들이닥쳤어요. 그쪽이 잘못한 게 없는데 도망은 왜 갑니까? 왜 잘못이 없어요. 처신 잘못해서 집안 망신 시켰다고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초봄인데도 얇은 블라우스 하나 입고 있으니 춥더군요. 떨고 있으니 그 남자가 입고 있던 가죽 자켓을 벗어주더군요. 입어요. 됐어요. 떨고 있잖아요. 안 잡아먹으니까 입어요, 제발. 결국 저는 그의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남자인데도 하는 짓이 제법 어른스럽더군요. 이름이 뭐예요? 나 참, 이제야 내 이름이 궁금해요? 김석찬입니다. 내 이름은 지영선. 영선 씨는 저를 못 봤겠지만 저는 종종 봤어요. 신촌 그 카페에서. 도대체 그쪽 정체가 뭐예요? 음악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경제학도쯤으로 해두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본업인 공부보다 취미인 음악에 더 심취해 있는 사람이더군요. 방학이라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복학 안 하고 음악 카페에서 지내는 걸 걸려서 강제로 고향에 소환됐어요. 계약하면 올라가야죠. 졸업도 하고. 왜 공부를 안 하고 음악 카페에서 지내요? 가수 되고 싶어서요. 만들어 놓은 곡도 많고 들어보니 영선 씨 목소리가 상당히 맑고 좋던데요. 언제 내가 쓴 곡 들려줄게요. 거기 가사 좀 붙여봐요. 내가 왜요?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라 이겁니다. 강제로 당하게 된 이별을 가사로 쓰면 어때요? 내 곡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작사료는 줄 건가요? 그럼 생각해보고요. 작사한 걸 봐야 줄지 말지 정하죠. 뻔뻔하시네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작곡을 즐기는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저 또한 노래를 듣고 부르는 걸 좋아했으니 죽이 잘 맞는 한 쌍이었죠. 우리는 그날 안압지부터 첨성대를 지나 대능원까지 밤늦도록 걸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어린데도 그 사람과는 참 이야기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니 재미있더군요. 걷다가 배가 고파 포장마차에서 우동도 사 먹고 참으로 즐거웠어요. 신혼여행 온 부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모처럼 소리내어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도 노래 취향도 비슷하더군요. 그 사람은 통기타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너무 아쉬워했어요. 아쉬운 대로 제가 그 사람의 멜로디에 맞춰 즉석에서 가사를 만들어주니 눈동자에 빛이 나더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늘이면 이 사람과의 인연은 끝이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주무실 것 같고. 내일 바로 서울로 끌려가는 겁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여기 언제까지 있을 수도 없고 이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영선 씨, 꼭 다시 만나요. 저도 곧 서울로 올라갈게요. 꼭 다시 만나요, 우리. 그러나 저는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엊그제 결혼한 새 신부가 파혼을 당했다고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결국 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 남자는 저를 이모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려는 제 손을 그 남자가 덥석 잡더군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또 만나요, 우리. 그러나 다음날 새벽 저는 부모님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골목 입구에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차가 움직이는데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서히 그의 오토바이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내 차를 따라오더군요. 저는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안녕이라고 손짓했고 그의 모습은 점차 작아져만 갔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뒤로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시부모가 될 뻔한 분들 만나 사과도 받고 신혼집도 처분하고 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면 한숨만 푹푹 쉴 뿐 가타부타 말이 없으셨어요. 나쁜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았죠.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선아, 종민이 과외 선생님이 너에 대해 묻더라.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 서울 집에 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 묻던데? 이모한테 솔직히 말해.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알긴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영선아, 그 총각 엄청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야. 졸업하자마자 결혼시킨다고 그 사모가 신부감 찾느라 극성이다. 괜히 남의 집 멀쩡한 총각이랑 엮이지 말고 행여 만날 생각도 말어. 이모, 말 참 서운하게 하네. 나는 뭐 우리 집 멀쩡한 딸내미 아니고? 아니, 이모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안 만나. 시끄러운 일 안 만들 테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요, 이모. 좋은 집안의 미래가 창창한 저보다 나이도 어린 그 남자를 저 역시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이모의 전화를 끊고 저는 그가 준 전화번호를 아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었어요. 거리는 연말 연시를 맞이한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친구들과 외출하기로 하고 모처럼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의 10달 만의 외출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새로 생긴 라이브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새로 노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진짜 끝내줘. 목소리가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 송창식 뺨쳐. 혼자만 알려고 했는데 가여운 영선이 생각해서 특별히 데리고 왔다. 앉아있는데 무대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더군요. 곧 큰 키에 기타를 맨 남자가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경주에서 만난 그 사람,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자던 그 남자였어요. 그는 어두운 객석에 앉은 저를 보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시작된 노래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익숙한 멜로디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제게 들려주었던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무대 위에 그 사람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움 때문인지 반가움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행여나 그가 저를 볼까 싶어 조용히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홀을 나가기도 전에 노래가 끝나고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돌아보지 않고 나가려는데 무대 위에 그 사람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친구가 다가와 제 팔을 잡더군요. 곧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제 그리움, 사랑이 담긴 이 노래를 저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렇게 우리는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학한 후 공부와 함께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신기한 건 음악과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사람이 저와 만나게 되자 음악을 취미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맹렬하게 공부해 졸업도 잘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을 세우더군요. 그리고 꼭 1년 뒤 저는 경주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함께 그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진정한 반쪽이 곁에 있으니 경주로 가는 마음이 또 새로웠어요. 제 나이가 2살이나 많아 반대하실까 염려했는데 두 분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제 덕분에 마음 잡고 공부하고 졸업도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게 모두가 환영하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된 사람이 그러더군요. 신발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라고요. 행여 빠뜨린 신발 때문에 또 다른 인연과 엮이게 될까봐 단속하는 말을 들으니 참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경주에 신혼집을 꾸려 아이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낳은 큰아들이 바로 저예요.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한 발자국 더 내밀어 보니 그 길 밖으로 환한 행복이 펼쳐져 있었다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낳고 키우며 늘 다정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어쩌면 그 모습만 봐왔기에 사랑에 실패한 저의 생채기가 더 커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마음을 좀 열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도 잠시 고향에 가 있어야 할까요? 올해는 꼭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운명 같은 이야기, 제가 태어나게 된 소설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